이제 저희 법인 안희철 변호사가 나와서 M&A 계약의 법률 이슈, 체크 포인트 및 리스크 해지 방안. 영어가 많이 들어가네요, 제목에. 이 내용을 얘기해 줄 텐데요. 안희철 변호사는 저희 법인의 M&A 프랙티스 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안희철 변호사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DLG의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네. 아까 KPMG 이재한 상무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좀 기분이 좋았었던 거는 주요 예시라고 들어주셨던 한 4가지 사례 중에서 상당수가 저희 DLG 그리고 저하고 같이 법률을 진행을 하면서 클로징까지 잘 진행이 됐던 사안이어서 굉장히 저 입장에서는 그 딜 말고도 엄청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주요 사례로 들어주셔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이렇게 M&A 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법률적으로 생각지 못한 리스크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간략하게 30분이면 긴 시간은 아닌데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례를 몇 가지를 드리려다가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브하고 어도 사례 있잖아요. 미니진 사례. 그거에 이제 콜옵션, 풋옵션, 드래그 얼롱, 태그 얼롱 모든 거 다 나오거든요. 그 사례. 그래서 그것도 조금 말씀드리면서 제가 M&A의 주요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DLG에서 변호사로 M&A 그룹장으로서 M&A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일찍 오신 분들은 투자계약서 가이드북 책을 받으셨을 텐데 그거를 이제 직접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집필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M&A에 대해서 이제 주요 이슈들을 간략하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M&A의 어떤 특정 쟁점에 대해서만 너무 미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너무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좀 전체적인 스컵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곡선처럼 J자 커브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시드머니 엔젤 투자 단계부터 시리즈 A, B, C, D까지 쭉 투자 금액이 올라가면서 투자를 받게 되고 나중에 IPO나 M&A를 통해서 회사가 매각되거나 상장이 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주로 체결되는 계약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초반에는 그냥 신주 인수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를 받는 그런 구조가 많기 때문에 앞쪽에는 보통주 인수 계약은 거의 없지만 보통주 인수 계약부터 상환 전환주 인수 계약, 전환 우선주 인수 계약 등등이 쭉 있다가 점점 뒤로 가면서 투자 금액 규모가 커지니까 주식 인수 계약을 통해서 투자를 받지 않고 나중에는 전환 사채 인수 계약이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인수 계약 같은 걸 통해서 투자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뒤로 가면은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되니까요. 그때부터 주식 매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주식 매매 계약, 합병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쭉 구조를 보시면 회사가 성장하면서 M&A 관련해서 어떤 계약들이 체결되는지를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이 M&A 계약이란 걸 구조를 이제 나중에 보실 건데 M&A 계약은 결국에는 뭐 주식 매매 계약부터 다양한 계약들이 있는데 이 계약서의 구조나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는 결국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이런 법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회사를 설립하면 제가 주주면서 경영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게 주주로서 한 행동인지 아니면 경영자, 임원인 이사로서 한 행동인지가 헷갈려요. 근데 이제 회사가 커지면 정확히 구분이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저의 행동은 당연히 주주로서 하는 행동이고 거의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죠. 근데 이제 임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거기에 임원으로서 이제 등기 이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경영적 행위들은 주주로서 하는 행위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M&A를 한다는 얘기는 주식을 사는 거군요.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주주로 들어온다는 거고 대주주가 된다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러면 남은 주주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주주와 주주 간의 관계 설정이 필요한 겁니다. 또 주식을 처분하고 사는 과정에서는 주주 간의 계약 관계가 형성돼서 주식이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식
주식회사를 소유하는데 지분율만큼, 그 다음에 임원, 이사가 주식회사를 경영을 하는데 주주끼리의 관계가 일단 첫 번째 관계로서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일단 100% 주식을 다 사고 그 다음에 임원을 싹 다 바꾸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창업자가 계속 경영을 하고 새로운 주주가 들어오면 주주와 이사 간의 권리 관계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주식 처분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주주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경영자와 이제 인수인 새로운 주주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 그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중점이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 간 그 M&A 계약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M&A의 개요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거래 개요 구조가 있습니다. 뭐 주식 거래를 통한 M&A, 합병, 영업 자산 양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 JV 설립하는 식의 것도 M&A의 한 구성 요소로 보고, 주식 교환, 주식 이전, 그다음 분할, 뭐 공개 매수, 뭐 이런 것도 혼합한 거, 이런 식의 M&A 거래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회사별로 또 나눠보면은 정상적인 아주 좋은 훌륭한 기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실 기업은 회생 M&A나 이런 쪽으로 M&A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상장, 비상장 회사로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매수인이 공개 매각을, 그러니까 매도인이 공개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내 M&A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M&A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 관련해서는 현금으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주식 교환 같은 주식으로 하는 경우, 현물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대금을 조건부로 지급하는 경우나 에스크로 하는 경우, 홀드백 하는 경우,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다가 M&A가 클로징 될 때 그때 다시 돈을 돌려주는 거나 이런 홀드백이나 아니면 언아웃 방식, 제가 언아웃 방식이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LBO 방식도 있고, 이런 식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 또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거래 의사를 굳이 나눈다면 이건 우호적인 M&A가 있을 수도 있고 적대적인 M&A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거시적 M&A의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M&A 계약이다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이죠. 뭐 인수합병 계약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M&A 계약 종류는 사실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문 같은 데서 우리 M&A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방식으로 M&A 계약을 체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M&A 계약은 주식 매매를 통해서 하는 계약, 그다음에 뭐 신주 인수, 영업 양수도, 주주간 계약, 뭐 주주간 계약은 M&A 계약의 한 일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라던가 합병이라던가 다양한 식의 계약들이 M&A 계약에 포함이 돼서 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M&A 하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검토하는 법령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실은 뭐 작은 회사는 상법 정도만 검토를 해도 크게 문제 없는데, 상법이나 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노동관계 법령, 큰 회사로 갈수록, 그 다음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런 해외에서 한국에 돈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할 때, 그럴 때는 또 외국환 거래 법이나 이런 법들이 다 적용이 되고요. 다양한 법들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가 아주 거시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M&A 계약의 주식 매매 계약, 가장 일반적인 계약이 주식 매매 계약인데, 이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M&A 계약에서의 주식 매매 계약은 결국에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에 들어갑니다. 어떤 주식을 얼마에 어떻게 매매한다. 이게 그냥 첫 번째에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의 주주 간 권리 관계, 그다음에 주주와 임원 간 권리 관계,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혹시 물건을 사고 팔면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딜에서도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해제, 이런 것들이 두 번째 파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을 얼마에 사고 주식을 넘긴다, 이 첫 번째 부분은 굉장히 기계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핵심은 사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나와 상대방 간의 권리관계가 어떻고 하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부분은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일러를 그냥 막 찍어내듯이, 그러니까 요즘 이제 복부 타듯이, 컨시컨부위 하듯이 계약서에 이제 보통 그냥 복사 붙이기 하는 조항이 맨 마지막 쪽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세 가지 구조인데,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두 번째 부분이 핵심이고, 첫 번째 부분은 아주 M&A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로 M&A 계약이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눠지냐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이런 정도의 목차를 통해서 M&A 주식 매매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장수로는 계약서마다 다르지만 뭐 짧으면 20쪽, 길면은 100쪽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그 1조, 2조, 3조, 4조 정도가 어떤 주식을 얼마에 매각한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5조, 6조, 7조, 8조가 조는 별로 없는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5, 6, 7, 8 이 조가 바로 주주와 주주,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경영인 간의 권리관계를 갖다 설정한 부분이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은 이제 일반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제 각각의 조항을 봐야 됩니다. 이제 주식의 매매 조항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물건 사고 팔 때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산다, 얼마를 언제 지급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언제 넘겨라 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주식을 얼마에 사고 판다 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조항이에요. 다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다 넘기는 계약서라면 굉장히 간단한 조항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그 이재한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떤 그 사례 중에 하나는 언어합 방식의 딜이었습니다. 언어합 방식, 이게 뭐냐면 주식을 전부 다 넘기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가 100%를 넘기긴 할 건데 요번에는 60% 정도만 넘기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1년이나 2년이나 3년 후에 넘기길 약속을 하고, 그때 가격에 대해서 그 2, 3년간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조건이나 어떤 뭐 일정한 목표치에 연동해서 가격이 다시 정해지는 식의 방식이 언어합 방식입니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가치로 주식을 다 넘기는 것도 하나, 그냥 한 번에 시원하게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은 일부만 넘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에비타라던가 뭐 기타 수익이라던가 넷 인컴이라던가 이런 거에 연동해서, 또는 퍼라던가 이런 거에 연동해서 가치를 재산정해서 2, 3년 후에 남은 주식을 넘기는 방식, 이런 식으로 언어합 방식을 하면 적어도 어쨌든 우리가 M&A를 하면 기존 창업자나 기존 대표님이 회사에 계속 남아서 업무를 할 때 주식을 다 팔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그 경영에 더 신경을 쓰면서 경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남겨놓고 여러 가지의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그거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마일스톤에는 다양한 목표치가 있습니다. 뭐 재무적 목표치도 있지만 이렇게 정부 인허가나 고객 수나 임상 통과, 그다음에 배달 대행 업체도 제가 했었는데 거기에는 그 콜수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반기 콜수가 몇 콜이냐, 이걸로 회사의 가치를 갖다가 재산정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건 M&A 주식 매매란 거는 주식이란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작은 물건 하나를 사고 팔 때도 물어보죠. 뭐 고등어 한 마리 사고 팔 때 이거 어느 나라 산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싱싱해요? 뭐 냉동이에요? 물어보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떠한 회사, 이게 뭐 100억짜리건 1000억짜리건 1조짜리건 이거를 갖다 사고 팔 때는 법률 실사나 회계 실사를 통해서 매수인이 뜯어봅니다. 법률적으로 리스크가 없는지, 그다음에 회계적, 세무적으로 리스크가 없는지를 뜯어보는데, 그걸로만 하면은 너무 불충분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 회사를 단기간에 뜯어본다고 해서 많은 걸 다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과 보장 레벨 워런티를 통해서 이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술을 받고, 그 진술이 진실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조항이 바로 이 레벨 워런티 진술과 보장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여기 보면은 듀 딜리전스 기능이다. 실사의 기능을 한다. 이 내가 보장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 회사에 노동법 위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뭐 자료를 준 거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장을 받는 거죠. 야, 문제 있어? 그러니까 매도인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고 저는 이 회사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사의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 불균등을 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회사를 잘 모르니까 너가 문제 없다고 담보를 해줘라는 게 바로 이 레벨 워런티 개념의 어떤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게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M&A 주식 매매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 계약은 계약 해제, 그러니까 애초에 이 딜이 없는 걸로 돌아가는 해제가 클로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불가능하도록 보통 일반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돈 주고 주식 사면 그 다음에 니네 회사에 왜 탈세 문제가 있어?
아니면 뭐 무슨 노동 문제가 왜 있어라고 했을 때 야 이거 없던 딜로 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막습니다. 워낙 그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진술과 보장을 받아 놓은 다음에 야 너 세금에 문제 없었다고 했는데 너 체납된 게 50억 원이 있었네? 라고 하면 그 50억 다시 딜을 되돌리지 않고 50억 원 자체를 갖다가 손해배상으로서 해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바로 이 진술과 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회사가 문제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죠. 경영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개 목록이라는 걸 뒤에다가 놔서 공개 목록에 공개한 사항들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니 이걸 제외하고는 내가 문제 없다고 진술 및 보장할게 라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 목록을 얼마나 잘 작성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 공개 목록을 아주 잘 작성을 해서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한 부담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다만 너무 세세한 거라던가 아니면 너무 세세하고 뭐 매수인이 볼 때는 너무 심각하거나 이런 거가 있으면 그거를 어느 선까지 공개를 할 것인지가 또 어떤 M&A 계약에서의 주요 쟁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진술과 보장할 때 매도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중요한 사항의 한정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던가 또는 아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회사는 문제가 없어 라는 식의 문구를 써서 최대한 매도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런 문구가 없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를 하고 나면 거래가 종결됐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징 됐다. 이거는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받는 게 바로 클로징 시점인데, 그 시점 이후에 다양한 확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경업 금지가 있고요, 직원 유인 금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밀 유지, 그다음에 계약, 그다음에 그 기존의 매도인은 보통 대표이사나 이런 경영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 근무의 대상, 범위, 조건 등을 확약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딜을 해서 주식을 다 팔더라도 몇 년 이상은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돼 라는 걸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또 반대로 이렇게 내가 5년 이상을 일해야 된다고 해서 5년을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년을 일하는 건 의무고요. 매수인이 나중에 그냥 저를 나가라고 하면 저는 나가야 될 수가 있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매수인은 의무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좋고, 매도인은 이거를 의무이자 권리로서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5년 동안 일할 의무는 있지만 내가 상법상 문제되는 행동을 안 하면 5년 일할 권리가 있어 라는 식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어떤 M&A 끝나고 어떤 업체하고의 거래가 있는데 이거를 몇 년 이상 계속 거래해야 된다라던가 뭐 계속 개발 의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여기 그 거래 완결 후 확약 조항에서 경업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어떤 회사를 샀으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임원은 다른 회사에 가서 경쟁을 하는 게 되게 비상식적이죠.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를 샀는데 그럼 저한테 돈을 받고 엑시트를 한 사람이 어떤 경쟁 업체에 가서 바로 경쟁을 한다. 이게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업 금지 의무를 갖다가 거의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업금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까지 많이 넣고요. 3년은 무효로 해석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보통 1년 정도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오히려 보상금을 더 두둑히 주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정도에 대한 연봉을 주면서 5년짜리 연봉을 줄 테니 너는 앞으로 경업을 5년 동안 하지 마라는 식의 보상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금 없이 5년 경업 금지를 하면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거의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보상금을 주는 경우에는 무효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훨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나중에 경업 금지 의무 조항을 잘 구성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예, 요번에 이제 하이브 미니진 그 사건에서 마치 이제 미니진 씨가 이제 노예 계약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민희진 씨가 18%의 주식이 어도어한테 있었는데 13%는 풋옵션이 있어서 주식을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었어요. 하이브한테. 5%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5%는 하이브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지만 매각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경업금지 조항이 이 조항은
주식 처분에 이런 조항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업금지 조항에 이런 식의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한 경업은 금지돼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희진 씨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13%는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었는데 하이브한테 풋옵션을 통해서 5%는 마음대로 못 파는 거예요. 하이브가 오케이 해야지만 팔 수 있는 상황에서. 근데 나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경업을 못 해요. 그럼 나는 결국에는 앞으로도 하이브가 주식을 팔게 안 하면 난 계속 경업을 못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조항이 굉장히 많은 M&A 계약, 주식 매매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나가서 다른 경쟁 업체를 차린다라는 게 좀 이상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조항이 맞고요. 근데 이게 노예 계약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각자가 이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이 PMI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M&A를 통해서 주식을 팔고 나면 또는 이렇게 회사를 인수하고 나면 또는 합병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격이 다른 회사가 하나가 되거나 어쨌든 모자 회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랬을 때 전혀 다른 문화와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려면 그 M&A 클로징된 이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나 이런 컨설팅 펌에서 신경 쓰지 않는 경우는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업무가 클로징까지라고 생각하고 클로징이 되면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클로징된 이후에는 두 회사가 뭐 서로 싸우든 말든 어떻게 되든 신경을 쓰지 않고 계약서에 이 사항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반영하거나 반영할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 거래 완결을 확약이라던가 이런 조항, 특약사항 등을 통해서 거래가 완결된 이후에 두 회사가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이고 그때 결합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서로한테 의무적으로 뭔가 하게끔 책임을 부담시켜서 좀 싫더라도 어떤 행동을 해서 이게 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PMI 체크리스트 같은 걸 작성을 해서 그거를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하는 게 그게 이 M&A 계약에서의 어떤 퀄리티를 보여주는 그런 계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처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그냥 주식을 다 사갔으면 이런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거의 없는데, 만약에 이 기존 주주의 주식을 10%나 20%만 남기고 나머지만 사갔다라고 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8대2의 주주간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각각의 주식에 대한 권리 내용들이 계약서에 빼곡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선 매수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A라는 주주가 주주 1이 자기 주식을 팔 때 주주 2가 그걸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로퍼라고 하는데 우선 매수권이고, 공동매도 참여권, 이거는 태그얼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주주 한 명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나머지 주주가 태그를 하는 겁니다. 엑시트하는 주주를 태그를 해서 얼롱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주가 주식 팔고 나갈 때 다른 주주가 이 권리가 있으면 태그해서 나도 따라 나갈게. 즉 네가 주주 1, 네가 주식을 팔고 나갈 거면 내 주식까지도 같이 팔아주고 나가야 돼 라고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조항이 태그 얼롱이고요. 그다음에 드래그 얼롱은 요번에는 제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매수인이, 다른 매수인이 야, 네 주식 말고 저 주주 1의 주식까지도 같이 내가 사고 싶어, 그거 같이 사고 싶은데 그것까지 안 팔아주면 나는 안 살 거야 라고 하거나 또는 더 낮은 가격에 살 거야, 그 사람 것까지 안 해주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주주 2로서 주주 1의 주식을 강제로 잡아갖고 마우스 드래그 하듯이 끌어갖고 얼롱 따라서 팔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 드래그 얼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엑시트하면서 야, 주주 1, 네 주식도 내가 그냥 같이 팔아버릴게 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이 드래그 얼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풋옵션 조항이 있는데요. 풋옵션 조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이브하고 민희진 사건에서의 나름 핵심적인 그런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풋옵션은 주식을 강제로 팔 수 있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민희진과 하이브가 80%, 민희진 대표가 18%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18% 중에서 15%에 대해서 하이브한테 강제로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건 예시 조항인데 맨 마지막에 이건 예시 조항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항을 보면
주주원이 본조에 따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당 매매 가격은 행사 시점 연도와 그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를 대상 회사의 가치로 산정해서 한다. 이렇게 얼마 이미 예정이 되는 거죠. 13%를 강제로 팔 수 있는데 근데 그때 한 주당 가격은 얼마야? 라고 이미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행사 연도와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 이게 하이브하고 미니진지 사건에서의 풋옵션 가격 계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공시자료를 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3년의 영업이익이 335억이었고 어도어가 22년은 마이너스 40억이었는데 근데 이제 24년에 정도에 한다고 하면 24년에 영업이익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한 저때 370억 원 증가했으니까 요번에도 한 300 몇십억 증가한다고 하면 24년이 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의 평균이 540억이고 13배를 곱하면 7조 20억이고 여기에 15%를 곱하면 13%를 곱하면은 1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1000억 정도가 나와서 요번에 이제 만약에 미진지 대표가 하이브한테 풋옵션 행사하면은 그러면은 1000억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권리, 이 풋옵션 권리가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만. 그다음에 이제 콜옵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콜옵션은 뭐냐면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까 전에는 풋옵션은 강제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였고 콜옵션은 주식을 강제로 살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렇게 주주원은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주주 2한테 별지 1의 콜옵션 항목에 해당하는 수량의 주식을 주주원 또는 주주원이 지정한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언제 내가 네 주식을 살게 한 주당 얼마에 팔아 라고 하면 저는 그 주식을 강제로 살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A 주식 매매 계약서를 보면 이 풋옵션과 콜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제가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고 나니까 회사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던 것만큼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장했던 것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클로징을 하면 이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거래 뒤로 물리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풋옵션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네 주식 얼마 주고 샀었는데 너 이런 게 발생하면 내 주식 사실 내가 너한테 강제로 팔아버릴게 라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0%만 사고 20%만 남았다. 그럼 20%짜리 갖고 있는 주주가 야, 내가 풋옵션 행사하면 내 남은 주식 가지고 네가 사가 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풋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콜옵션은 반대로 이런 거죠. 샀는데 이 회사를 인수했는데 남은 20%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으면 사실 강제로 더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남은 잔여 지분까지도 강제로 내가 사서 결국에 100% 모회사를 만든다거나 이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콜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풋옵션과 콜옵션은 중요한 쟁점은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 행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로 한 주당 얼마로 이걸 행사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또 하이브 미니진 사건을 보면은 다 나옵니다. 정말 좋은 교과서예요, 이 사건이. 근데 이 사건을 보면 미니진 대표가 사실 이 어도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도는 하이브의 100% 자회사였어요. 근데 왜 갑자기 미니진 대표가 주식을 18%를 취득할 수 있었냐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미니진 대표는 대표로서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이상을 대표로서 근무하면 임직원으로서 근무하면 내가 너한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게가 스톡옵션인데 그걸 갖고 있었는데 이 스톡옵션이 사실 나중에 행사하면 세금이 근로소득세가 나오는데 종합소득세가 나오는데 연봉이 높으면 세금이 40에서 45%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톡옵션을 부여했지만 이건 너무 세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해갖고 야 스톡옵션 취소하고 나한테 미니진 대표한테 콜옵션을 부여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민희 대표가 원했을 때 원한 가격으로 하이브의 주식 중 20%를 사올 수 있는 그런 식의 조건을 바꿔서 나중에 콜옵션 행사에서 17.8%는 민희진 대표가, 나머지 2.2%는 본인의 주변 다른 경영진한테 2.2%를 줬었어요. 그래서 이때 지분을 보유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하이브는 어도한테 출자하고 투자하고 한 금액이 한 주당, 하이브는 총 215억을 출자했거든요. 그 어도어한테. 근데 이제 215억을 출자했을 때 한 주당 6,700원에 출자를 했어요. 평균 6,700원이에요. 평균. 그 다음에 민희진 대표가 콜옵션 행사할 때 가격은 한 주당 1,988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3분의 1 미만의 가격이었죠. 그러니까 하이브가 어도한테 투자하고 출자할 때의 가격보다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민희진 대표는 콜옵션을 통해서 주식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콜옵션이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5초가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계약 해제와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입니다. 원래 계약은 지켜지라고 있는 거지만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근데 계약, 여기서의 쟁점은 이거예요. 계약 해제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과연 M&A 계약, 주식 매매 계약에서 계약 해제를 딜이 끝난 다음에, 딜이 클로징돼서 주식이 다 넘어온 다음에도 할 수 있느냐, 회사를 내가 인수한 다음에 다시 되돌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안 된다고 거의 대부분의 주식 매매 계약서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종결이 되면 계약 해제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다양한 장치가 있는 거예요. 풋옵션, 콜옵션 등등등. 플러스 손해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 손해배상 조항이 M&A 계약에서는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손해배상 계약은 보험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된다, 이런 식의 조항이 그냥 들어가거든요. 근데 주식 매매 계약에서 특히 규모가 큰 계약에서는 이런 식의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건 예시인데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상 배상 당사자의 진술 및 보증의 위반으로 인한 배상 의무는 배상 금액이 누적적으로 2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손해액을 다 더했을 때 2억 5천이 넘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억 5천까지는 손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것까지는 넘어가자. 우리 100억, 500억, 1000억짜리 딜 하는데 2억 5천 정도는 뭐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위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별건으로는 500만 원 이하는 산입하지 아니함. 뭐냐면 체납이 있는데 이게 3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야, 300만 원은 그냥 손해로 보지 마. 이게 500만 원 이상만 손해로 카운트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500만 원 이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디미니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로 보는 최소한의 단위가 바로 디미니미스고, 요것들을 다 바구니에 담았을 때 2억 5천이 넘어야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요 2억 5천이라는 것을 베스켓이라고 합니다. 그냥 바구니의 베스켓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넘었을 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배상 당사자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배상한다. 만약에 총 다 했더니 6억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3억 5천만을 배상한다는 얘기예요. 2억 5천까지는 까준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디덕터블이라고 합니다. 근데 디덕터블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디미니미스나 베스켓은 좀 더 대부분 있고, 디덕터블은 별로 없고, 만약에 6억이 발생했으면 6억 손해배상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만 배상 당사자가 실제 배상해야 할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손해배상의 한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인 쪽한테도 니네가 우리 물건 살 때 잘 알아보고 샀어야지 라고 해서 리스크를 좀 분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캡을 이걸 이제 캡이라고 해요. 캡을 18억 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M&A에 되게 익숙하신 분들은 이 조항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계약서 검토를 안 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방식의 손해배상 조항을 좀 생소하거나 좀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M&A 계약서에서는 이런 방식의 손해배상 조항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위약금과 위약벌 같은 걸 많이 넣는데요.
이걸 왜 넣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위약벌 있으면 그것까지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경업금지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년 이내에 경업을 하면 안 되는데 1년 동안은 만약에 3개월 만에 경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위반을 했죠. 그럼 당연히 매수인은 너 왜 경업해? 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재판에서 뭐가 쟁점이 되냐면 이 경업을 함으로써 매수인한테 발생한 즉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쪽한테 그 매수인한테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냐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 발생은 당연하지만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입증을 해야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경업을 하면 여러분들 지금 밑에 직원이 동료가 만약에 경업 회사를 나가서 경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회사한테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이 가능한가요? 거의 어렵죠. 어떤 직원은 뭐 1억 원일 수도 있고 누구는 10억일 수도 있고 누구는 50억일 수도 있고 누구는 제발 경업해라 나가라 좀 남의 회사든 가서 우리 회사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봐 이런 직원들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이걸 끼는 겁니다. 위약벌 같은 걸 껴서 본 주식 매매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총 매매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그럼 만약 매매 대금이 100억짜리면 10억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식의 조항을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약벌 위약금의 기능이 단순히 너 위반하면 돈 내 이게 아니라 위반했을 때 나한테 발생한 손해액을 내가 입증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넣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조항과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이해하셨죠? 예, 여기까지가 제 강의안이고요. 그 강의안이 약간 바뀌었어요. 나눠드린 거하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은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